네, 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4차 시 내용 정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 31페이지에 몽골 제국의 발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등교 계약이 시작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 3학년들이 와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영상 중간에 뭐 이렇게 수업을 끝내는 종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다 영상 촬영을 마쳤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미처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학생이 음성이 안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음성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황당한 재미있는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14차시 강의를 지금 발음도 잘 안 되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차 시는 몽골 제국의 발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요. 여기 중국 왕조에서 지금 이제 원 나라를 오늘은 볼 거예요. 마지막 명나라, 청나라, 중화민국 부분만 남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송나라를 봤고 송나라와 함께 그때 이제 중국에 존재했던 북방민족의 국가들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 또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서하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 역시도 이제 북방 중국의 북쪽에 있던 이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유목민들 중에 하나였던 몽골족이 세웠던 몽골 제국 그리고 그 몽골 제국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울루스라고 하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 그 울루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지역을 지배했던 몽골 제국의 울루스가 바로 원이라는 나라인데요. 몽골 제국과 원은 뿌리는 같은 거죠. 그래서 원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막부 무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무사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몽골 제국의 발전부터 보면 몽골 제국의 수립 과정에서 알아둬야 될 인물은 테무친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칭기즈 칸이라는 인물이에요. 칸은 이 유목민들 중에 지도자, 지배자,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칭기즈 칸이라는 말은 칸 중에 칸, 그러니까 최고의 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테무친이고 그 사람의 호칭이 칭기즈 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몽골 제국에서는 칸을 뽑을 때 독특한 선발 방식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의 이름이 바로 쿠레이타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거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쿠레이타이는 몽골인들의 부족장, 몽골 부족이 이제 하나의 부족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통합됐던 건 아니에요. 여러 몽골족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테무친이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 몽골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게 쿠레이타이입니다. 이 쿠레이타이에서 이제 최고의 칸을 추대했던 거죠. 쿠레이타이의 특징은 만장일치입니다. 모두가 동의해야지만 최고의 지배자인 칸에 추대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쿠레이타이를 통해서 테무친이라는 인물이 칭기스칸으로 추대를 받고 이 인물이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몽골 제국, 중국을 넘어서 서아시아와 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근처까지 정복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했던 게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이 칭기즈칸이 빠르게 이렇게 넓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군사 행정 기반이 됐던 게 바로 천호제라는 건데요. 천호제라는 건 천호, 천가구, 오늘날로 치면 가구를 이제 호라고 하거든요. 한 가구 한 가구를 호라고 하는데 천가구를 기초 단위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정과 군사 조직을 운영했던 걸 천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진족의 맹한 모극제는 300가구를 단위로 해서 맹한과 모극을 조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호제는 1000가구를 단위로 군사와 행정 조직을 운영했던 몽골 제국의 기초 행정 군사 조직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호장이란 사람이 이제 그 천 가구를 통솔하고 그 밑에 백호장, 십호장 이렇게 두어서 운영했던 제도가 천호제입니다. 어쨌든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 제국을 건설해요. 근데 테무친이 죽은 다음에는 이 몽골 제국이 테무친의 아들 징기스칸의 아들들에게 각각 분할되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울루스라고 합니다. 울루스는 이제 몽골어로 제국이란 뜻이고요. 국가란 뜻인데요.
이 울루스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크게 뭐 주치, 훌라구, 차가타이 그리고 이 원도 하나의 울루스였던 거죠. 그래서 네 개로 이렇게 제국이 분할되게 돼요. 네 개로 분할되게 되고 이 울루스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데 뭐 하나의 연합체라는 것을 버리진 않습니다. 몽골 제국에서 뿌리가 출발했으니까 오늘날의 미국의 연방 국가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이 울루스 개념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각각의 울루스들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재하지만 뭐 필요할 때에 따라서는 뭐 연합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울루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울루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 지역을 차지했던 울루스가 이제 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꿨던 칸이 있어요. 좀 알아두셔야 될 테무친 징기스칸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칸 중에 하나가 바로 5대 칸이었던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도 가끔씩 출제되기도 하는 인물이에요.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중국식 황제 이름을 부를 때는 세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의 세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쿠빌라이 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쿠빌라이 칸은 다섯 번째 칸이었고요. 징기스칸의 손자예요. 근데 아빠 쿠빌라이의 아빠는 징기스칸의 넷째 아들이어서 사실 뭐 이렇게 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혈통적인 부분에서 명분이 많이 약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칸의 자리에 오르는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다섯 번째 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쿠빌라이는 원래 원의 수도, 몽골 제국의 수도가 이 카라코름이라는 북쪽에 있던 곳이었는데요.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오늘날의 베이징인 대도로 옮기게 됩니다.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면서 나라 이름도 바꿔요. 나라 이름도 원이라고 개칭하게 됩니다. 원으로 바꿨고 수도를 대도로 옮겼다. 그래서 뭐 이런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쿠빌라이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쿠빌라이가 아직 남쪽에 남아 있었던 이 남송을 1279년 정벌하면서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게 되고 중국 전체를 차지하는 그러한 최초의 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쿠빌라이는 중국을 넘어서 일본을 두 차례 공격해서 일본 원정을 떠나는데요. 이것을 고려의 군대와 같이 가서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들었듯이 고려와 몽골 연합군, 여몽 연합군이 일본을 두 차례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내용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본의 신풍이란 무엇인가에서 우리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일본은 이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라고 해서 무사들이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 가마쿠라 막부가 몽골의 두 차례 침입을 막아내게 됩니다. 근데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두 번 일본을 침공하는데 일본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은 이 바람, 신이 바람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을 지켜줬다 해서 이 바람을 신풍이라 불렀고요. 자기네 나라는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라는 신국 사상도 이때부터 일본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풍을 일본말로 읽은 게 가미카제예요. 가미카제인데 가미카제란 용어가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과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 가미카제가 무엇이었냐면 일본이 2차 대전 당시에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자살 폭탄 테러들을 감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본의 적국이었던 영국이나 미국 군대의 함정 같은 데에다가 폭탄에 장착한 비행기를 갖다가 이제 뭐 부딪히면서 그 함정을 파괴하는 작전을 쓰게 되는데요. 이걸 가미카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바람을 통해서 예전에 자기들이 몽골의 침입을 막았던 것처럼 이 미국과 영국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는 또 이런 자살 테러를 이렇게 또 어찌 보면은 정당화하려는 데서 이 용어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차례 일본 원정까지 진행했던 사람이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이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 때부터는 몽골 제국 중에서 중국을 지배했던 그 울루스를 이제 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원제국, 원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쿠빌라이 때부터 5대 칸부터 그 전까지는 몽골 제국이고 물론
원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나머지 울루스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계속 존재했던 거예요. 몽골 제국 중에 중국을 차지했던 하나의 울루스가 원이라는 겁니다. 몽골 제국과 원은 별개의 게 아닙니다. 몽골 제국에서 원이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쿠빌라이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쿠빌라이 때 이제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중국 전체를 차지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쿠빌라이가 죽고 나서 황제 자리를 두고 칸 자리를 두고 세력 다툼이 발생하고 황실에서 사치와 귀족들의 낭비로 인해서 차츰차츰 몽골 제국의 원 제국은 이제 쇠퇴의 길로 걷게 되는데요. 그 문제 가장 크게 재정 문제였는데요. 낭비와 사치가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가고요. 또 하나는 지폐를 막 찍어내서 돈을 만들어서 이 사치 낭비를 계속해서 더 부추기게 돼요. 그때 원 때 찍었던 발행했던 지폐 이름이 교초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송나라 때는 화폐가 교자, 회자라고 했어요. 교자, 회자. 송 때는 원 때는 교초입니다. 같은 교자가 들어서 헷갈릴 텐데 그냥 뭐 송나라는 송해교 이렇게 외우라고 아마 기본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송해교라는 방식 외우시면 사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지폐를 막 찍어냅니다. 여러분 지폐를 막 찍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 얘기는 물가가 막 폭등해 버린다라는 거죠. 물가 폭등하니까 농민들은 세금도 많이 걷어가는데 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백년교라는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민 반란. 근데 이때의 농민들은 붉은색 두건을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거 하나 있었죠. 후한 말에 누런 두건을 들고 일어났던 홍건적이 아니라 그때는 황건적이었어요. 누런색 두건 그때는 후한을 멸망시켰던 건 황건적은 아니었고 이 원나라 때 일어났던 농민 반란은 홍건적의 난입니다.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원의 세력이 차츰차츰 약화되었다. 그리고 그 농민 반란군 중에 하나였던 주원장이란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원을 몰아내면서 명이란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황제가 돼요. 그래서 명태조라고 불리는데요. 이 주원장이 원나라 세력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아내게 되고 중국은 명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이때 몽골족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에요. 이때도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간 원에서 북원이라고 존재합니다. 완전히 몽골족을 몰아낸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어쨌든 원이란 나라의 발전과 쇠퇴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원의 중국 지배 방식과 경제 문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원은 몽골족이 중국인들을 지배하는데 중국식 통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근데 몽골의 인구가 그 당시에 2%도 안 됐어요. 중국인에 비하면 1.5%의 소수의 몽골인들이 중국인들을 지배한다. 다수의 중국인들을 지배한다라는 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고위관직, 몽골족이 모든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몽골족의 통치를 돕기 위해서 생목인이라는 사람들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아서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났던 게 바로 몽골 제일주의입니다. 이 그림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신분제 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일주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몽골인들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몽골인들이 그래서 고위관직을 독점해요. 요 그림입니다. 원나라 때의 신분 구조에 보면 소수의 몽골인들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몽골인이 약 1.5% 정도라고 전해지고요. 생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역인이라고도 하죠. 뭐냐면 중국의 서쪽에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 왔던 인물들을 말합니다. 색, 목, 눈, 목자인데요. 눈에 색이 있대요. 눈동자의 색깔이 우리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 회계라든지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도와서 몽골의 통치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몽골인과 이 생목인은 그 당시 몽골 원제국에서 지배계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나머지 피지배계층은 이제 정복당한 중국인들을 피지배계층이 형성되게 되는데 한인과 남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인은 무엇이냐면 이 몽골족이 중국을 차지하기 전에 원래 여기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거는 여진족에서였던 금나라예요. 이 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국인들은 한인으로 편성되고요. 또 아니면 거란족이라든지 고려 같은 고려도 이제 원나라한테
70년간 이제 사실상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식민지 아닌 식민지를 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인이라고 해서 그래도 남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대우가 좋았어요. 물론 피지배 계급이지만. 근데 남인은 누구냐면 남인은 남송, 송나라가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카이펑에서 정강의 변을 겪으면서 이 항저우로 이만으로 옮겨오면서 남송 시대가 시작되는데 남쪽의 남송에서 살았던 남송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한인들을 남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한인들보다도 더한 차별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의 지배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었기에 조금 더 차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뭐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분을 몽골족과 생목인이 지배계층, 한인과 남인이 피지배계층을 형성해서 소수의 몽골인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이 몽골 제일주의를 사람들은 통치의 방식으로 이용했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생목인이라는 단어 나오면 몽골 원제국의 키워드로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걸로 몽골을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쿠릴타이, 천호제, 아니면 쿠빌라이 칸, 그리고 뭐 일본 원정, 울루스 요 정도의 단어가 이제 몽골족임을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는 키워드 단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목인이란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몽골 제일주의는 뭐 몽골 이름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쉽게 몽골을 떠올리실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단어를 주진 않을 겁니다. 자, 몽골족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교적인 수양을 단기간에 갖춰서 한인들, 원래 전통의 중국인들과 경쟁을 펼치는 것이 쉽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제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 유교적인 소양을 얼마나 갖췄냐를 가지고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 과거제에서는 당연히 중국인들이 전통적인 한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과거제가 쇠퇴하게 되고요. 소수의 몽골인들에 의한 고위 관직 독점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층 구조는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나 송때의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했던 이 사대부들은 아무래도 과거제가 쇠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활동이 약화되고 단 지주 지역 지방에서 땅을 가진 사람으로의 경제적인 지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경제와 문화의 파트인데요. 경제에서는 일단 농업 생산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발전하고요. 또 이 원대는 면직업이 발달합니다. 면직업은 목화씨를 재배해서 옷을 만드는 거고, 송대 같은 경우는 비단으로 옷을 만드는 견직업이 발달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상업도 발달하고 대운하를 정비해서 남쪽의 항저우와 또 북쪽의 베이징 대도를 연결하는 사업도 벌이게 되고요. 원때 활용했던 지폐 이름은 교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다른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중국과 중국의 서쪽에 있는 서양 세력들, 서역 국가들과 활발한 동서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동서교류에 활용됐던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동서교역로라는 길을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전근대의 동서교역로라고 해서 세 가지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은 초록색 길로 초원길이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과거 이제 유목민들이 주로 다녔던 길이고요. 뭐 스키타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청동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 타는 문화들을 전파했다라고 알려진 길이고요. 두 번째 빨간색 라인의 길이 바로 이제 사막길입니다. 사막길은 다른 말로는 비단길이라고도 불립니다. 한 무제 때 장건에 의해서 개척되었던 길 우리 배웠습니다. 이 길이 주로 이제 많은 교역로로 이용됐었고요. 마지막이 이제 바닥으로 통하여 교역하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이 바닷길은 이제 8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상인들을 주된 교역로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과 인도 더 나가서 뭐 아라비아 대륙까지 연결돼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도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몽골 제국 원나라 때의 활발한 동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역로 세 가지고요. 이러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제국에서는 문물 교류라든지 뭐 행정 명령 같은 게 빨리 전달될 필요가 있어서 몽골 제국은 제국 각국마다 역참을 설치합니다. 역참이란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쉽게 말하면
휴게소 개념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는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또 물자 같은 것들을 운반할 때에 말 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 말이었으니까 말을 타고 갈 텐데 말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말에게 교환해 주거나 또 아니면 여행자에게 또 여행자라든지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휴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역참이라고 합니다. 이 역참은 이 신분증, 통행증이 있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통행증의 이름을 패자라고 하고요. 패자를 가진 사람에게 역참의 이용을 허락해줘서 이걸 통해서 각지로 빠르게 명령이 전달되기도 하고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지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도 역참입니다. 아까 말했던 몽골 제국을 파악하는 키워드, 뭐 쿠레일타이, 천호제, 뭐 쿠빌라이 칸, 또 몽골 제일주의, 뭐 생목인 이런 것과 함께 역참도 몽골 제국을 이렇게 물어볼 때 주로 제시되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는 원나라 때도 송나라와 마찬가지 서민 문화, 서민들이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원 때는 특히나 희곡 작품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걸 원곡이라고 하고요. 원곡, 원나라 때 유행했던 희곡들, 원곡이라는 의미고요. 종교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는데 특히나 원나라 황실에서 믿었던 종교가 티베트 불교예요. 티벳이라는 곳은 오늘날에는 중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중국이 아니라 티벳 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던 곳이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라마교라고 아마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같은 용어인데요. 왜 라마교라는 용어를 썼냐면 티벳 지역에서는 이제 불교를 그 지역만의 색깔로 소화해서 믿었던 게 티벳 불교인데요. 그 티벳 불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달라이 라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달라이 라마에서 라마를 따와서 이제 라마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티벳 불교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수능 특강의 용어와 교과서의 용어가 같은 의미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다르게 표시됐다 그러면 수능 특강의 교재 용어를 우선시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실 때. 그리고 이 사람들도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나 요나라처럼요. 이 몽골 원의 문자는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데요. 파스파 문자는 승려였던 파스파가 뭐 제작했다라고 해서 파스파 문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파스파가 직접 만든 거 아니라는 또 의혹도 있습니다. 어쨌든 티베트 불교라든지 파스파 문자가 원에서 유행했던 종교와 또 사용했던 문자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원에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는 역법이란 건 시간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역법, 시간 날짜를 계산하는 법이 바로 수시력입니다. 원 때 만들어졌던 수시력이고요. 또 이때 원을 방문했던 유럽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코 폴로, 이탈리아의 상인이었고요. 이분 바투타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이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동서교역로와 함께 이 이분 바투타나 또 마르코 폴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왔던 상인인데요. 약 17년 동안 쿠빌라이 칸의 환대 속에서 이 원 제국, 몽골 제국을 막 둘러보고 나서 자기가 여기서 경험했던 것을 나중에 책으로 펴내요. 그 책의 이름이 이제 동방견문록으로 출판되기도 했고요. 유럽에 가서 또 이분 바투타는 모로코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25년 동안 자기가 여행 다녔던 여러 세계의 곳들을 기록한 책을 남기는데 그 여행기 그리고 이 시기에 또 교황이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의 교황이 이 원의 칸을 이렇게 뭐 칸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걸 이제 사절단이라고 보는데요.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면서 동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몽골까지 받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막부 정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요 이제 일본의 시기 연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뭐 조문과 야요이 시대에 배웠었고 뭐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틀은 야마토 정권 시기였다. 야마토 때 4세기부터 이제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도가 헤이조쿄에 있었던 시대 나라 시대 그리고 수도를 헤이안쿄로 옮겼던 헤이안 시대까지 배웠습니다.
헤이안 시대 다음에 오는 게 바로 가마쿠라 막부라고 불리는 시대인데요. 막부란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부는 12세기부터 19세기에 쇼군이라고 불리는 무사들의 총대장이 실제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일본의 무사들이 중심이 됐던 무사 정권을 막부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뭐 마쿠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일본의 막부가 총 세 차례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고요. 두 번째 무로마치, 세 번째가 에도 막부예요. 이 막부 앞에 붙여지는 이름들은 막부가 위치했던 지명을 따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있어서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마쿠라 막부는 연도 보시면 약 12세기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막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헤이안 시대 말기의 상황과 맞물려 있죠. 헤이안 시대 후반부터 사실상 천황의 권력이 약화되고 귀족들이 또 지방에서는 땅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진 호족들이 개인의 농장, 장원을 확대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뭐냐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 생명을 개인이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족과 호족들은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을 지켜줄 만한 무사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예요. 무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무사들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스스로 이제 뭐 귀족이나 호족 가운데서 무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무사가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무사단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무사들이 천황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막부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막부를 처음으로 열었던 사람이 바로 미나모토모 요리토모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가마쿠라라는 작은 도시에다가 막부를 열어요. 근데 막부라는 용어는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전쟁터에서 쓰이던 용어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 뭐 텐트를 치잖아요. 옛날에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병사들이 지내는 이제 진지를 말하는데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총대장이 머물고 있던 텐트를 막부라고 불렀어요. 모든 전쟁에 대한 총괄적인 명령이라든 지시가 결정이 되는 곳을 막부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를 이제 후대의 일본 학자들이 이제 무사들이 자기네들 말로 사무라이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했던 시기를 그냥 막부 시대라는 용어로 갖다 붙였던 거죠. 그래서 막부라 함은 뭐냐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선생님이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돕고자 합니다. 막부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천황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천황은 역시나 상징적인 존재로 존재하고요. 천황이 임명한 뭐 예를 들면 이때도 뭐 일본에도 각각 정치의 부서들이 있겠죠. 정치가 천황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이루어지는 곳을 조정이라고 그래요. 조정.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청와대라든지 각 부서들이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황은 자기가 관리도 임명하고 지방의 관리도 보내요. 임명합니다. 천황이 보내는 관리도 존재해요. 근데 이 무사들 중에 총대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쇼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군인데요. 이 쇼군이라는 사람이 천황한테 권력을 위임받아요. 천황이 쇼군을 정의대장군이라고 임명합니다. 정의. 오랑캐를 정벌하는 장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의 일본의 영토가 형성된 거는 뭐 최근의 일이에요. 일본 북쪽의 홋카이도나 이런 데는 일본인들과 다른 이민족들, 뭐 일본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이죠. 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오늘날 일본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이민족들을 정복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의미로 정의대장군으로 불렀어요. 이 쇼군을 무사들의 총 대장을 쇼군으로 임명해주고 사실상 쇼군에게 통치 권한을 일부 넘긴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렇게 아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조정, 천황이 다스리는 천황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과 쇼군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막부가 동시에 존재해서 이원, 통치의 라인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천황이 임명한 지방관들, 파견된 지방관들도 있고 천황이 임명한 관리들이 있어요. 또 쇼군이 보낸 관리들도 있어요. 쇼군이 자기 말 잘 듣는 무사들을 지방에 보내서 또 통치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통치가 천황 라인에서 나오는 통치 조직이 하나 있는 거고 쇼군 라인에서 나오는 통치 조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원적인 지배 체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방식이 두 개
두 라인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과 막부에서 조정은 누가 책임자냐? 천황이요. 막부는 누가 책임자냐? 쇼군이요. 즉 쇼군과 천황이라는 두 명의 지배자가 존재했던 시기가 이 막부 시기라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에도 막부 때까지도 천황과 또 쇼군은 둘 다 이원적인 지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실제적인 권한은 이 막부의 쇼군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천황으로부터 권력을 사실상 위임받은 쇼군은 자기 밑에 있는 무사들과 주종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이른바 일본식 봉건제가 시행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쇼군은 자기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은 무사에게 땅을 주고요. 땅을 주고 대가로 충성을 또 군사적인 의무를 이렇게 약속하게 되는 일본식 봉건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봉건제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주나라예요.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와 이 일본의 중세 가마쿠라 막부 시대 이후로 만들어졌던 봉건제의 차이점은 바로 주나라의 봉건제는 왕과 제후의 관계가 혈연에 기반했다라는 점이지만 일본의 이 무사 사이에서 맺어진 봉건제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계약 관계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켜야 되는 계약 관계라는 게 주나라 봉건제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무사들의 정권이 시작됩니다. 일본에서는 최초의 막부 가마쿠라 막부 일단 기억하시고요. 연도는 12세기였다. 12세기에 존재했다.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근데 이 가마쿠라 막부 때 아까 봤던 쿠빌라이 칸이 일본을 두 차례 침공하게 됩니다. 이 두 차례 침공을 막아내긴 합니다. 근데 전쟁의 기간이 계속 굉장히 길었고요. 이 무사들이 전쟁에 동원되게 돼요. 전쟁을 힘들게 치르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개인의 사비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였거든요. 무사들의 사비로. 이러다 보니까 무사들은 자기의 재산을 낭비했는데 막부에서는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막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누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아까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고 막부의 쇼군이라는 존재가 서로 두 지배자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실제적인 권한은 쇼군이 훨씬 컸고요. 근데 천황은 원래 자기가 예전부터 지배를 해왔던 지배자인데 어느 순간 무사의 총대장인 쇼군한테 자기의 권한을 대부분 다 뺏겨버렸단 말이죠. 이 가마쿠라 막부 무사들의 정권이 몽골의 침략 이후에 쇠퇴하는 틈을 타서 천황은 자신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천황이 이 무사 정권이 막부가 흔들릴 때 이 막부를 타도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천황이 이제 바로 고다이고 천황인데요. 고다이고 천황이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능 특강 교재엔 없는데 선생님이 언급하셨던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들은 시험에 출제를 직접적으로 이게 정답으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어요. 물론 수능 특강과 교과서 학습지에서만 출제는 됩니다. 자, 이 고다이고 천황이 가마쿠라 막부에 불만 있는 세력들을 모아서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한 인물이 무사들 중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시카가 다카우지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어디에 붙었냐면 이 천황파와 막부를 지키자는 막부파로 두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막부를 지키자는 쪽에 이제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서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정세를 보니까 지금 막부보다는 막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고다이고 천황과 손을 잡고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타도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이제 자기가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어요. 사실 고다이고 천황보다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시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처럼 쇼군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 고다이고 천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다이고 천황을 쫓아내고 새로운 천황, 자기 말을 잘 듣는 천황을 임명해 버려요.
물론 이 고다이고 천황이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계속 천황이다 정통성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천황이 이끄는 정부가 하나 있는 거고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임명한 천황을 따르는 또 북쪽에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에서 약 50년에서 60년간 일본에서도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천황이 동시에 두 명 존재했다라는 거죠. 북쪽에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임명한 천황이 있었고 남쪽에는 고다이고라는 천황이 이 다카오지에 반발해서 내려가서 또 자신만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는 용어가 교과서에 아마 나올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일본에서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고요. 이 남북조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1392년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북조가 남조를 통합하면서 통일되게 되고요. 뭐 이때부터는 한 명의 천황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가마쿠라 막부가 사라진 타도된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에서 타도된 시점부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교토 근처에 무로마치라는 곳에서 새로운 막부를 열고 쇼군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물론 이때는 여러분 이 무로마치 막부가 개창되어 열렸을 때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으로 피난 간 상태였어요. 천황이 두 명 있었고요. 약 1392년까지 남북조 시대가 존재했던 거예요. 1338년부터 54년 동안은 천황이 두 명 존재했고 물론 이 시기는 다 무로마치 막부의 시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어쨌든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기 전에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막부라는 용어 잘 보셔야 되고요. 이 가마쿠라라든지 무로마치 그리고 여기서 뭐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그 다음에 에도 막부에서는 뭐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문제 정도씩은. 그래서 일본이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여기 헤이안 시대까지 한 문제 그리고 이 막부 이후에 한 문제 정도 해서 한 두 문제씩 20문제 중에 두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될 때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최소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34페이지로 넘어와서 수능 기본 문제 풀이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실전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가왕조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대 19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장만으로 이게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송나라겠죠. 5대 19를 통일했던 나라 송왕조인데요. 송왕조에서 뭐 뒤에는 쭉 설명이겠죠. 절도사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들 했다. 뭐 문치주의라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송나라의 특징으로 봤었습니다. 그럼 송나라에서 실시했던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던 거는 한나라 때죠. 한에 무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일 수 없고요. 2번 양제 때 대우나 양제라는 황제는 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대우나를 건설한 양제는 수나라의 양제겠죠. 3번이요.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거는 당나라의 누굴까요? 고종입니다. 고종. 당시대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과거제를 개편해서 전시라고 해서 황제가 직접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전시 제도를 정례화시켰다. 이거 송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답이 여기 있네요. 4번이네요. 전시라는 건 송 때 처음으로 도입돼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5번 도량형 통일 분석 행위는 진시황, 진나라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국가는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국가에서는 두 번째 줄 보세요. 맹한 모극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사실 뒤에 부분은 이 맹한 모극제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죠. 우린 맹한 모극제라는 키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떤 나라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맹한 모극제는 금나라의 유목민들을 통치하던 방식이죠. 금은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고 이 금나라는 유목민들은 맹한 목재, 중국인들은 주현제로 이중 지배 체제로 다스렸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금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는 요나라입니다. 요나라는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 요거 외우자고 했었습니다. 송과 전연의 맹약을 맺었던 거 역시 요나라입니다. 전연의 맹약은 뭐냐?
4년에 송과 거란 사이에 맺어진 화해의 조약이죠. 송나라가 이 거란에게 연운 16주의 지배를 뭐 인정해주면서 세패를 바치기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황소의 난이 국력 세태를 가져왔던 건 당나라죠.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구법당과 신법당으로 당쟁을 겪었던 거는 송나라 때의 얘기예요. 송나라 때 왕안석의 신법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신법을 반대하는 구법당으로 나눠져서 당쟁이 벌어졌던 거고요. 자, 5번 나오네요. 카이펑, 송의 수도였던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을 함락하고 송황제를 사로잡았던 사건. 이 사건의 이름은 정강의 변이었습니다. 금나라가 송나라의 수도를 점령하고 황제를 잡아가면서 송은 남쪽에 이만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그때부터를 남송시대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밑주친 그들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결정적인 전투가 규슈는 일본 지역을 의미하겠네요. 일본에서 뭔 전쟁이 벌어졌나 봐요. 일본인들은 그들의 군대와 고려의 군대, 고려의 군대와 연합해서 일본을 쳐들어갔던 거 여몽 연합군, 그럼 몽골 제국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파악해내셔야죠. 몽골 제국인데 뭐 매서운 폭풍이 불어왔다, 신풍까지도 설명드렸죠. 그럼 결국에 밑줄 친 그들은 몽골 제국, 몽골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럼 몽골 제국 그들이 세웠던 나라에 대한 설명 골라볼까요? 1번에 바로 답이 보이네요. 남송 멸망 누가 했죠?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이 했던 거 남송 멸망, 그리고 두 차례의 일본 원정, 나라 이름 원으로 바꿨다, 수도를 대도로 옮겼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줄줄줄줄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죠. 자, 도다이사를 건설한 건 일본의 나라 시대의 일이고요. 일본에 관한 거니까 해당이 없겠죠. 정답 몽골과는. 위초고의 분열을 통일한 거는 이제 위나라니까 이것도 중국에서 있었던 몽골과는 시기가 맞지 않죠. 북면관 남면관제를 실시한 거는 거란족이었죠.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니까 얘도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왕안석의 주도로 개혁을 추진한 건 중국의 송나라니까 요거 역시 답이 될 수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 시기에 있었던 일. 요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무슨 왕조 시기에 있었던 일, 어떤 나라에 있었던 일 고르란 거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이 왕조는 호라는 건 집이에요. 집집마다 그들에게 집별로 가업을 줬다라는 거죠. 우리 집은 대대로 무슨 일을 하는 집, 이렇게 해서 어떤 집이 있었냐면 군사적인 일을 하는 집, 뭐 물건 만드는 집 등등으로 분류하고 국가에 봉사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조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어떤 왕조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리고 이 왕조는 재정 업무 담당을 생목인을 두었다. 생목인 어떤 나라? 원나라 때 지배계층, 몽골 제국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네요. 그럼 결국 밑줄 친 이 왕조는 왕조 고르란 거예요. 원나라 몽골 제국 고르란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사마강은 송나라 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구법당의 대표 당수였어요. 사마강이라는 사람. 자칫 통감 쓴 거 송나라 때고요. 춘추 5패는 춘추 전국 시대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교자회자는 송나라 때 집회니까 이것도 상관없고, 수공업자 조합으로 자기 등장한 것도 역시 여러분 송나라 때죠. 수공업자 조합 같은 일하는 수공업자들 자기를 만든 건 송나라고, 상인들이 같은 일하는 상인들이 행이란 걸 만들었던 건 당나라. 행작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남은 답 보기 5번밖에 없죠. 대도라는 용어가 이미 여러분 원이 베이징을 수도로 삼고 대도라고 이름을 바꿨다. 쿠빌라이가 대도라는 게 이미 원 시대 때 불렸던 이름이란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 도시가 발달했다. 이만과 대도가 발전했던 이유는 대운하를 정비해서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연결했기 때문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 여러분 실전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강은 이제 4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원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몽골족을 쫓아내고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고요. 명나라에 이어서 여진족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또 이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다시 여진족들이
다시 중국을 점령해요. 그게 이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이제 중국에 세워지고 나서의 역사를 한번 배울 거고요. 마지막 일본으로 넘어가서 모로마치 막부와 또 하나는 에도 막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이 4강까지가 될 건데요. 4강 강의를 우선 여러분이 27일 등교 계약 전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한 15, 16차시 강의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등교 계약하시면 이 4강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교 후에도 뭐 격주 등교라든지 이런 일정이 뭐 진행될 수도 있어서 온라인 강의는 계속해서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을 잘 주목해서 봐주시고 수업 내용이라든지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거기 질문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음성 녹음이 안 돼서 제 시간에 강의를 듣지 못해서 불편을 겪었던 몇몇 또 학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 강의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수고하셨습니다.